실손보험 하나 들면 병원비 걱정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실손보험을 든 사람이 안 든 사람보다 병원을 더 자주 가고 결과적으로 병원비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험이 오히려 지출을 부추기는 역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실손보험 시장의 규모를 봐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무려 3,574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100만 명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성인 대부분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의 가입자 중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세대가 몇 세대인지, 자기 부담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10명 중 1명도 안 될 겁니다.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만들어낸 첫 번째 함정입니다. 가입자는 자신이 무엇을 샀는지 모르고 판매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손보험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다. 한번 크게 다칠 때를 대비하는 거다. 그런데 이 생각이 오해의 출발점입니다. 실손보험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는 자신이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자기 부담금이 얼마인지, 보험료 대비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설계사가 권유하는 대로 가입합니다. 그리고 매달 보험료만 꼬박꼬박 냅니다.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보험료가 아깝다고 느끼고 병원에 가면 보험료를 뽑았다고 안도합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여기에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손보험은 필요하기야 안 들 수도 없고 들면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고 그냥 설계사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해. 이런 생각이야말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이 상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약관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 속속들이 압니다. 하지만 가입자인 여러분은 약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법률 문서처럼 빽빽한 글씨를 끝까지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설계사는 업력이 쌓이면 데이터가 쌓입니다. 고객은 가입할 때 한 번 듣고 그냥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보험 설계사의 수수료는 초기에 많은 비율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몇 년 후에 해약하더라도 자신이 있는 동안은 최대한 수수료를 받아내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보험사들은 단기 해약 시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지만 이 인센티브 구조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 위에 이해 상충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겹쳐 있는 겁니다. 이제 본질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본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실손보험은 도구가 아니라 소비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실손보험을 마치 할인 쿠폰처럼 사용합니다. 병원에 가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부담이 거의 없으니까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동네 의원 가서 약 타먹고 피곤하면 주사 한 대 맞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손해를 보고 그 손해는 다음 해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모두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 도덕적 해이는 실손보험의 등장 자체가 만들어낸 부작용입니다. 실손보험이 없었을 때는 병원비를 본인이 다 내야 했기 때문에 감기 걸렸다고 마음대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버티는 게 기본이었죠. 그런데 실손보험 생기면서 병원에 가는 비용이 거의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갑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행동하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봅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574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2세대 상품입니다. 가입자 수가 1,657만 명으로 전체에서 46.4%입니다. 그 다음이 3세대 894만 명으로 25%, 1세대도 827만 명으로 23.1%나 됩니다. 3세대와 2세대, 1세대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 부담금이 낮거나 아예 없습니다. 병원비의 거의 100%를 보장해 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부담금이 낮으면 병원 갈 유인이 커집니다. 병원에 가면 보험사가 다 내주니까 비용 의식이 사라집니다. 반면 4세대 상품은 어떨까요? 가입자 수가 고작 195만 명으로 5.5%에 불과합니다. 4세대는 자기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서 병원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부담금이 적은 옛날 상품을 선호하고 그 결과 보험료는 계속 오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병원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이제 공급망이 아니라 밸류체인, 즉 가치사슬을 봐야 합니다. 실손보험 시장에서 진짜 돈이 움직이는 구조는 간단합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고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병원입니다. 실손보험이 보장을 넉넉하게 해줄수록 병원은 더 많은 진료를 유도할 유인이 생깁니다. 환자가 부담이 적으니까 필요 이상의 검사를 권하거나 주사를 놓거나 약을 더 처방합니다. 의사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니 과잉 진료가 가능해지고 그 과잉 진료는 다시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가입자 스스로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KBS 뉴스에는 실손보험료의 소험, 허위 청구로 적발된 병원들이 무더기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환자가 실제로 받지 않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타내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병원과 환자 사이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그 진료가 적정한지 알 수 없습니다. 병원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 과잉 진료와 허위 청구를 낳습니다.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봅시다. 보험 시장은 국가의 사회 안전망과 직결됩니다. 실손보험의 과잉 청구는 건강보험금 재정까지 악화시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병원을 찾으면 건강보험의 지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세대 상품을 도입하고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4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의 50%를 1년간 할인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년의 병원비로 약 300만 원을 쓰는 1세대 가입자 손 씨의 경우를 봅시다. 손 씨가 4세대로 전환하면 월 23만 원이던 보험료가 4만 6천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대신 의료비 본인 부담액은 연간 16만 9천 원에서 88만 9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험료는 줄었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내는 돈이 5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게 싫어서 사람들은 옛날 상품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손해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옛날 상품의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손보험료가 2배 가까이 오른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손해를 보면 보험료를 올리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결국
자기 부담금이 낮은 상품을 고수한 사람들은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반박이 있습니다. 보험은 만약을 대비하는 거지. 매일 병원 가는 걸 전제로 설계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 자기 부담금이 낮은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냐? 맞습니다.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자기 부담금이 낮은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사고보다는 작은 질병으로 병원을 더 자주 찾습니다. 감기, 두통, 소화불량, 피로 이런 걸로 병원 가서 실손보험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건당 청구액이 적더라도 건수가 많아지면 손해가 커집니다.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 다음 해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결국 큰 사고 한 번 없었는데도 보험료는 계속 오릅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가 만든 폭탄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상의 회의론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난 평생 한 번 큰 사고만 나도 실손보험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그 한 번을 위해 보험료를 내는 거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큰 사고가 났을 때 실손보험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큰 사고가 날 확률과 그 확률에 비해 당신이 내는 보험료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겁니다. 9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의료비 인플레이션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큰 사고 한 번 없이 보험료만 수천만 원을 냈다면 그 돈으로 차라리 저축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보험은 저축과 다른 개념이지만 9세대 보험료 인상 속도를 보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또 다른 반박은 이겁니다. 그래도 실손보험은 들어야 하지 않나? 안 들었다가 큰일 나면 어쩌라고?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입니다. 자신의 의료 이용 패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자기 부담금이 낮은 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거의 안 가는 사람이라면 4세대처럼 보험료는 낮고 자기 부담금이 높은 상품이 훨씬 유리합니다. 보험료 절감 효과가 크고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도 체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의료 이용 패턴을 모른다는 겁니다. 작년에 병원에 몇 번 갔는지, 얼마를 썼는지, 어떤 질병으로 갔는지 이걸 다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계사에게 물어봐도 설계사는 자신의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할 유인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라면 설계사가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권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설계사가 권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전문가가 권하는 걸 왜 의심하냐? 이 말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의 핵심입니다. 설계사는 전문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의 인센티브는 당신의 이익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설계사는 높은 수수료를 주는 상품을 팔아야 생계가 유지됩니다.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반드시 높은 수수료를 주는 상품은 아닙니다. 이 불일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도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제 투자자가 봐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보험 상품을 고를 때 진짜 살아남는 선택을 하려면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자기 부담금 구조입니다. 자기 부담금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비싸고 높을수록 보험료는 쌉니다. 자신이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보장 범위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실손보험은 세대가 바뀔수록 보장 범위가 줄어들고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옛날 상품이 좋아 보이지만 그 상품의 보험료는 계속 오릅니다. 셋째, 정부 정책과의 연결성입니다. 정부는 4세대 전환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주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9세대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 인상폭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매일 병원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험료를 가볍게 가져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을 내외는 게 이득일 수 있다. 이 말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나온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름만 실손인 기업은 없지만 이름만 저렴한 상품은 널려 있습니다. 보험료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보장 범위가 넓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료 이용 패턴에 맞는 상품이 진짜 좋은 상품입니다. 경고도 해야 합니다. 4세대로 갈아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면 병원비 부담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수술이나 입원 같은 큰 의료비가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큰 질병이 없고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4세대가 유리하지만 만성질환이 있거나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4세대 상품도 보험료가 아예 오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의료비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한 보험료 인상 압력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기적인 보험료 차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신의 의료비 지출 패턴과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겁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유상증자나 수급 이슈 같은 건 아니지만 실손보험시험 시장 전체에 구조적 위기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시험에 적자 폭이 커지면 보험사가 아예 이 상품을 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줄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손보험 산업 자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여전히 필수적인 상품이고 시장은 계속 존재합니다. 다만 구조가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설계사의 말만 믿고 무조건 가입하지 마십시오. 설계사는 당신의 재정 상태를 모릅니다. 둘째, 자기 부담금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험료가 비싸고 그 비싼 보험료가 병원을 더 자주 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지난일 년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갔는지, 얼마를 썼는지, 어떤 질병으로 갔는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실손보험을 골라야 합니다. 병원을 거의 안 간다면 4세대로 갈아타서 보험료를 아끼고 병원을 자주 간다면 9세대를 유지하되 보험료 인상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당신이 4세대로 갈아타기로 결정했다면 올해 6월까지 전환하면 정부로부터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할인이 아니라 정부가 4세대 상품의 지속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항상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설계사는 항상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데이터를 알고 약관을 읽으려는 의지 하나만 있으면 그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손보조금은 도구입니다. 도구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실손보조금 약관을 꺼내보십시오. 자기 부담금이 얼마인지,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한 줄이 당신의 병원비를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보험 시장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